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조각상으로 형상화된 카이로스가 있다.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운데 앞머리는 길고 무성하며 뒷머리는 짧고 휑하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하지만 조각상 밑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잠시 말을 잃게 된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과 칼을 꺼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복주아님은 당신은 시간이 곧 기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동안 카이로스의 시간인 기회를 얼마나 잡았던가?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일하기 위해 이동하는 전철 안에서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멍한 상태로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의욕이 나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메모를 정리할 때가 있지요. 멍하게 있을 때는 언제 도착하나 지루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무엇인가 몰입하면 벌써 도착했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죠. 이동하는 시간 1시간은 똑같은데 어떤 날은 10분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멍한 상태를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집중하며 무엇인가 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미소님들은 요즘 어떤가요? 뭔가 잘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저는 지금 시작하는 오디오북을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지금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욕은 넘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죠. 제가 한창 고민이 많았던 올해 4월 나의 이런 생각을 정리해준다는 책을 만났어요. 바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제목이 정말 신박하죠. TV 프로그램 중에 신혜라와 박나래가 출연하는 신박한 정리 본 적 있으신가요? 짐이 너무 많아 멘붕 직전인 집을 정말 신박하게 정리해주죠. 그때 처음 하는 일이 버리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에 맞게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동선을 고려해서 가구 배치를 해요. 기존의 가구를 최대로 활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마지막에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눈을 감고 있던 눈을 뜨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집을 보고 놀라는 모습,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그런 표정이죠.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감탄을 하죠. 가구나 물건은 눈에 보이니 버리면 되지만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가끔은 나의 머릿속에 누군가 들어와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바라본 적도 있어요. 능률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쉽게 해결하는 순서로 먼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생각은 귀찮으니까 뒤로 미뤄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살아간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복주아님은 생각 스킬로 유명한 분이에요.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이런 책들은 모두 100세를 넘겼다고 하니 굉장히 멋지죠. 복주아님도 어렸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이 있었고 삶이 힘들어서 자신의 꿈도 포기할 위기였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10년 넘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과정을 하면서 3,000권이 넘는 독서를 했고요. 또 책을 집필하고 그렇게 병행하면서 현재 위치까지 왔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 디지털 마인드맵을 만드는 이 소프트로부터 알마인드 공인 강사 국내 1호를 위촉받았다고 해요. 생각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 책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례는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스킬부터 생각, 아이디어, 시간, 목표, 문제 6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책은 한번 읽어서는 잘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읽을 때는 굉장히 무한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이 덮으면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왜냐면 공감은 했지만 제가 직접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읽고 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내 것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오늘 낭독은 저도 생각을 뒤집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그럼 다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미래의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구석기 시대에도 인류는 소망을 담아 원하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동굴벽화를 보면 다양한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구석기인들의 사냥감이었다. 라스코 동굴의 벽화에는 동물의 어디를 어떻게 찔러서 사냥할지 그린 부분이 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림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재래의식의 일종이기도 했는데 이런 의식을 통해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냥 의지를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무엇인가를 갈망했고 그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에서도 개인이든 조직이든 성장하기 위해 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적산적 사고와 역산적 사고를 알아야 한다. 역산적 사고는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사고법이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한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때는 역산적 사고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역산적 사고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다음 미래에서 현재까지 역순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목표하는 미래를 먼저 그려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고 싶거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 역사적 사고로 미래를 그려보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3년에서 10년 뒤 되고 싶은 모습을 종이로 시각화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등을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아래 매트릭스 왼쪽 칸에는 원하는 모습을 키워드로 적고 오른쪽 칸에는 전체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손으로 목표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막연했던 미래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로드맵으로 역산해 본다.
목표 사다리 기법은 3년에서 10년 뒤 모습을 시각해 했다면 이제 로드맵을 만들 차례다. 나는 이 로드맵을 목표 사다리라고 부른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과정을 역산해서 각각의 단계를 만들기 때문에 다음의 순서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1. 로드맵의 세로축은 성장의 폭이고 가로축은 목표 달성의 기간이다. 2.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 3. 3단계 최종 목표, 2단계 중간 목표, 1단계 중간 목표, 그리고 현재의 모습 순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역산해 본다. 4. 주의사항이 있다. 최종 목표를 과거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지 말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는 것이다. 5.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나는 현재 오프라인 교육회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목표는 온라인 글로벌 컨텐츠 기업이다. 만약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3단계의 온라인 글로벌 컨텐츠 기업은 상상하기도 너무 먼 미래고 이룰 수 없는 목표처럼 보인다. 하지만 1단계에서 온라인 교육회사 컨텐츠로 발전하고 2단계에서 영상이나 책의 내용을 잘 번역해서 해외에 알린다면 3단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실제로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영상 콘텐츠에 다양한 언어의 자막을 얹어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MKTV를 운영하는 박미경 대표의 경우 해외에서도 많은 구독자가 시청한다. 그뿐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국의 K-팝 문화를 설명하는 DKDKTV,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코리안 유닛, 틱톡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시찬 오빠 유시찬 등도 이미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진출한 성공적인 사례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미 누군가 이룬 꿈일지도 모른다. 그가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갔는지 잘 분석해보자. 롤 모델과 관련된 책이나 인터뷰 기사 등을 참고하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상위 1%는 마인드맵을 쓰고 있다. 나는 일이나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인드맵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머리를 쓰는 일인데 마인드맵은 우리의 머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툴이기 때문이다.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보, 지식 등을 논리 정연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획기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마인드맵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최근에는 수능 만점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법으로 마인드맵을 꼽아서 다시 이슈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다. 왜일까? 마인드맵은 학습법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뇌과학, 인지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똑똑한 사람들이 마인드맵을 쓰는 이유. 기업의 임원, 기획자, 연구원, 검사, 교수 이런 엘리트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그들은 수업 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생각정리 스킬을 따로 배운 적은 없는데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본능적으로 가지치듯 생각을 정리해왔어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외우거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 암기 방식으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를 쳐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우리 뇌는 정보가 많아지면 혼란을 느낀다. 그래서 처리할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일이 복잡해지면 덩어리로 묶거나 일정 기준으로 분류해서 가지를 쳐내는 형태로 정리한다. 두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나 도쿄대학교 등 명문대의 합격생들의 노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지치기 형태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를 덩어리로 강하게 연결하면 기억력이 4배 이상 좋아진다고 한다. 우리가 마인드맵을 활용해 생각을 가지치기 방식으로 정리하면 뇌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인드맵 사용법. 마인드맵은 간단한 준비물과 규칙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 손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경우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당신의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당신은 어떤 주제로 마인드맵을 정리하고 싶은가? 최근 번뜩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는가? 만일 아이디어가 없다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삼색 볼펜. 마인드맵을 한 가지 색으로 적으면 쓸 때도 볼 때도 쉽게 지루해진다. 삼색 볼펜을 활용하면 재미도 있고 색으로 내용을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도 훨씬 잘 된다. 세 번째, 깨끗한 종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고 커다란 종이를 준비한다. 종이에 선이나 낙서가 있으면 생각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 종이 방향은 세로가 아닌 가로가 좋은데 그 이유는 방사선 사고를 하기 위해서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선 사고를 통해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가지치기로 생각 연결하기. 우리의 뇌는 약 1.5kg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이 신경세포들은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다른 뇌들과 연결될 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비로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연결을 담당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한다. 신경세포에는 촉수, 즉 가지들이 있다. 촉수들은 신경세포의 중심에서 나무 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똑똑한 뇌일수록 신경세포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데 가지인 촉수들이 신경세포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인드맵은 이런 뇌 구조와 신경세포, 촉수들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마인드맵의 형태를 보면 가운데에 중심 토픽이 있고 그 밖으로 주요 토픽이 둘러싸고 있다. 여기서 좀 더 밖으로 뻗어나가는 다양한 하위 토픽이 있다. 그리고 이 토픽을 따로 떨어지지 않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들과 함께 연결되고 융합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체화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인드맵의 핵심은 가지치기이다. 중심 토픽으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를 쳐나간다. 나무를 생각해보자. 기둥과 가까울수록 가지가 굵고 멀수록 얇아진다. 마인드맵도 마찬가지다. 중심 토픽에 가까울수록 선을 굵게, 멀어질수록 얇게 그리면 된다. 간혹 선을 안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은 연결을 의미한다. 키워드를 선으로 잘 연결해야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신경세포들이 연결되고 조합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 사명선언문.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목표에 대한 방향성과 계획이 제대로 세워진다. 목표와 목적은 단어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목적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 즉 지향점이다. 세부적인 목표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보통은 어디에 갈까? 누구와 갈까? 무엇을 할까? 예산은 얼마로 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여행의 목표와 계획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좋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목적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여행을 왜 가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가 휴식인지, 맛집 탐방인지, 관광인지, 쇼핑인지, 가족 또는 친구들과 관계 증진인지, 이런 이유에 따라서 여행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행지와 가는 방법은 물론 머무는 장소와 세부 일정, 동행자, 예산, 준비물 등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여행도 마찬가지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방향이 잡히고 세부 목표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남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목표만을 쫓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좋은 대학, 취업을 앞두고는 대기업, 결혼해서는 내 집 마련 등이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목표들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대기업에 입사해야만 성공한 인생으로 쳐주니까. 내 삶의 목적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무작정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목표를 쫓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든다.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살아갈 힘도 없어진다.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목표 설정은 내 안의 기준, 즉 내 삶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차며 바람직한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럴 시간에 일을 하나라도 더 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이윤 추구를 넘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향이 정해지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진다.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성공한 인생을 넘어 행복한 인생을 꿈꾸게 된다. 작은 산에 오를 때도 우리는 정상까지의 코스를 염두에 두고 등산을 시작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코스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코스를 정리하기에 적합한 툴이 바로 피라미드 형태의 사명 선언문이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이나 조직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사용선언문에는 사명, 가치, 비전, 목표라는 4가지 항목이 있다.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가치는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다. 비전은 꿈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다. 목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뤄야 할 도전 과제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사명 선언문을 활용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단지 눈앞의 목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큰 흐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사명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게 된다. 생각 정리는 3가지 방식만 이해하면 된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서술식, 개조식, 도회식으로 나뉜다. 서술식은 줄글 형태로 정리된 교과서처럼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쓰는 방식이다. 개조식은 교과서의 핵심을 요약해둔 참고서처럼 목차 형태로 핵심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식이다. 도회식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칠판에 그려주는 그림이나 목표처럼 내용을 문자가 아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생각 정리를 잘 하려면 이 3가지 방식의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서술식 생각 정리. 예를 들면 고객은 인터넷으로 쇼핑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한다.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 상품 리뷰를 읽는다. 블로거가 쓴 리뷰글 맨 밑에 있는 쿠팡 배너글을 클릭해서 쿠팡으로 들어간다. 그게 쿠팡 파트너스의 배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은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쿠팡은 고객들의 인터넷 쇼핑 동선을 미리 파악했다. 블로그의 상품 리뷰를 읽고 많은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쿠팡 파트너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배너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3%가 쿠팡 파트너인 블로거에게 수익금으로 배분된다. 이게 쿠팡에서 제공하는 파트너스 시스템이다. 서술식은 글로 풀어쓰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다. 당신도 메모할 때 대체적으로 문장으로 기록해 왔을 것이다. 서술식의 장점은 많은 양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 서술식으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 불필요한 수식어에 집중하게 된다. 뭐뭇의 뭐뭐 같은, 무엇을 뭐뭐한 이런 식으로 말이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 또 서술식으로 정리글을 읽다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게 길게 나열된 문장은 우리의 뇌를 지루하게 만든다. 개조식 생각 정리. 1. 인터넷 쇼핑을 위해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 2. 블로그의 상품 리뷰들을 읽음. 3. 상품 리뷰 하단에 쿠팡 파트너스 배너를 클릭하고 쿠팡에서 상품 구매. 2번째 쿠팡. 1. 고객들의 인터넷 쇼핑 동선 확인. 2. 네이버 블로그 상품을 보고 많은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파악. 3. 쿠팡 파트너스 어드민 시스템을 만듦. 3번째 블로거. 1. 상품 리뷰 콘텐츠를 제작. 2. 블로그 리뷰 하단에 쿠팡 파트너스 배너를 삽입해 클릭 유도. 3. 블로거가 링크한 쿠팡 파트너스 배너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했을 때 수익이 배분됨. 고객이 링크를 클릭한 후 24시간 내에 그 링크 안에서 구매를 해야 수익이 배분됨. 개조식은 마치 책 목차처럼 요점만 갖추려서 정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조사, 접속어, 전미어, 형용사 등을 최대한 빼고 간단하게 핵심만 적는다. 앞에 1, 2, 3 번호를 붙이면서 짧게 나열한다. 개조식의 장점은 목차 형태라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점만 적혀 있어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쉽다. 따라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노트 필기를 할 때
회사에서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글을 쓰기 전 글의 구성과 논리 구조를 설계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 요약의 요약을 거쳐서 축약본만 남게 된다는 점이다. 요약은 원본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원본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요약에는 요점만 남아있다. 원본이 없을 경우 해석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모호함이 발생한다. 생략이 많으면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고 단절되기도 한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전 과목의 교과서를 간추려 놓은 전과라는 게 있었다. 전과를 보면 핵심 정리만 정리되어 있어서 외우기는 편리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려면 결국 교과서를 다시 봐야 했던 기억이 있다. 도해식 생각 정리. 도해식은 그림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했던 트리형, 매트리스형, 이미지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해식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단하게 원이나 네모 또는 졸라맨 같은 형태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운데 쿠팡이 있고 왼쪽으로는 블로거, 오른쪽으로는 고객이 있다. 상호 관계를 파악할 때는 화살표를 활용하면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도해식 생각 정리의 장점은 복잡한 내용도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해서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또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하면 정보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소통도 잘 된다. 단점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해식 정리법은 예술이 아닌 간단한 기술이다. 선, 화살표, 사각형, 원, 간단한 도형만을 그릴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서술식, 개조식, 도해식을 비교해보면 교과서, 참고서, 판서.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세 가지 모두 사용한다.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서술식, 개조식, 도해식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보라. 그는 회화, 건축, 철학, 시, 작곡, 조각, 물리학, 수학, 해부학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에 능했다. 그의 노트에는 지금 시대에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림과 글로 가득 차 있다. 서울대학교 합격생들의 노트법도 마찬가지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원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나 리포트를 살펴보라. 두말할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 공부머리와 일머리를 갖고 싶다면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 그동안 생각 정리가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책.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거나 아예 하얘진다. 이렇게 생각 정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릿속은 물론이고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 정리는 집안 정리와는 다르다. 내가 만든 정리의 원리 중 나분배가 있다. 나열, 분류, 배열의 줄임말로 모든 정리는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집 정리할 때를 생각해보자. 우선 집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전부 꺼내서 나열한다. 그런 다음 같은 물건끼리 분류한다. 옷 정리를 한다면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겨울옷은 겨울옷끼리.
그릇을 정리하라면 밥그릇은 밥그릇끼리, 국그릇은 국그릇끼리 분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배열을 한다. 자주 입는 옷은 잘 보이는 곳에,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기 쉬운 선반 위에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배열하는 것이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나 물건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 보이는 물건을 버리거나 분류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집 정리는 대개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 쪽에 가깝다. 그런데 생각 정리는 어떤가? 안 하기보다는 못하는 쪽에 더 가깝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사실 알고 보면 생각 정리도 집 정리와 마찬가지로 나분배의 원리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스케줄 관리를 생각해보자.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다음 업무, 일상, 학업 등으로 분류하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긴급한 일 순서로 배열하면 된다. 이처럼 생각 정리 또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다만 이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생각 정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정리하려고 하고 손을 활용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메모나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물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은 머리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떨까? 회사의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머리로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땐 손으로 함께 써야 한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다. 엑스레이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몸속의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 정리가 쉬워진다. 둘째, 생각은 금방 휘발되어 사라진다. 생각을 정리할 때 어딘가에 쓰면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뇌에는 작업 영역인 워킹 메모리가 있다. 워킹 메모리는 뇌에 입력된 정보를 몇 초 혹은 30초 정도 짧은 시간만 보존하면서 그동안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정보 정리가 끝나면 바로 삭제한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다. 이런 기억 시스템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하드디스크는 뇌의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곳과 같고 램은 일시적 저장소인 워킹 메모리와 같다. 컴퓨터와 똑같은 정보 처리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떠올리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각의 휘발성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한다. 또 어디에서든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기록할 수 있도록 샤워실에까지 녹음기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잠을 자다가도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침대 옆에도 메모장을 둔다. 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메모 관리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활용해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해둔다. 급한 경우는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가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여백에 메모하고 이동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기록해둔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결과는 메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모이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 역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메모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단순히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한다고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게 될까? 냉장고에 재료가 많다고 요리가 저절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는 기본이다. 여기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와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신선한 재료는 생각, 정보, 지식, 아이디어 등에 해당이 되고 도구는 생각 정리 툴, 레시피는 생각 정리하는 방법이다. 생각 정리에는 생각을 비우는 정리, 생각을 보관하는 정리,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가 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 정리는 단순히 비우기만 하는 정리가 아니다. 그저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리도 아니다. 생각은 더 쓸모있게 만들어내는 정리,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다. 그런데 생각 설계는 단순히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사용하듯이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를 할 때는 생각 정리 툴이 있어야 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 패턴부터 바꾸자.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력이다. 그리고 행동이 빠른 이유는 생각력, 즉 훈련된 사고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도 막힘이 없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어떤 일이 미래의 성공 또는 실패할 확률이 50%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자신한다. 둘째,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부정적 사고 패턴이 습관화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인식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보자.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 혹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일단 해보자. 이게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반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안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가설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커서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갖는 불안한 감정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느끼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즉, 캄캄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운 동물이 앞에 있을 때, 수술을 앞뒀을 때,
현재를 변화시킬 목표를 세워야 할 때 모두 똑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이 두려움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저 하나의 정보로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준비나 지식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길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어딘가를 처음 갈 때 무작정 나서지 않고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만약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보자.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며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고 실행에 옮겨보자.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어느새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저자는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인드맵, 만다라트, 간트 차트를 소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곳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툴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PC에서는 알마인드를, 스마트폰에서는 싱크와이즈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따라서 스마트폰에서는 싱크와이즈를 깔고 사용하고 있어요. 기기를 다루는 것은 서툴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보통 이동할 때 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만다라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기에 좋더라고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원고를 쓸 때 만다라트 툴을 만들어 놓고 제목과 그리고 목차를 쓰고 키워드를 정리하고 있지요. 책 표지 뒷면을 보면 생각 정리만 잘해도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다. 미루는 습관, 피곤한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불필요한 감정, 이런 일이나 감정, 관계에서 잡동사니를 걷어내면 삶에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돈과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점검해 보세요. 제대로 한 일 없이 우왕좌왕 하루가 가버린다. 별것 아닌 일로 불필요한 감정이 휘둘린다. 매번 결심하지만 끝까지 해낸 적이 없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버겁고 피곤하다. 막연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미소님들은 여기 해당하는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저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 해당할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고 개수가 바뀝니다. 당신의 생각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뒤엉킨 생각 때문. 생각 정리만 잘해도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라고 하죠. 이 책 속에서 생각과 운을 부르는 40가지의 생각 정리 비밀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